네, 연준이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하가 예상됐었는데 동결됐어요. 연준이 어제 올해 첫 번째 그 통화정책 회의를 가졌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회의를 마치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그 항상 보면 이 FOMC 회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그 위원회 회의 FOMC 회의라고 하는데 항상 그 이틀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 동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9월에 인하됐었고 또 11월 그리고 12월 계속 세 차례 연속 그 이어졌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이제 새해 들어서는 일단 멈추게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그 현재 그 한국의 기준금리는요 3.0%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제 그냥 동결했으니까 4.25에서 4.50 항상 기준금리 그렇죠. 최하 4.25 그리고 최고 4.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단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과의 그 기준금리 편차는 약 1.5%포인트 그렇게 유지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기준금리 인하는 그러면 다음번 회의 때는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회의를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당분간은 그 인하의 속도를 낼 필요는 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번 더 또 동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산 그 김해공항에서 그 여객기 화재 사고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 발생한 그 부산 에어부산 항공기 그 화재 사고의 원인이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일단 잠정적인 결론입니다만은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갔던 그 기내 탑승할 때 가지고 가는 거 캐리하는 거 그 수화물 속 보조 배터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산 그 화재 원인 사건은 이 비행기 사고는 좀 더 진행이 돼봐야 되지만, 아니, 내가 배터리를 갖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리고 뭐 허가되지 않은 금지된 걸 몰래 갖고 간 것도 아닌데, 다 멀쩡히 허가받고 비행기 가지고 올라가서 탔는데, 거기서 화재가 나서 이 비행기에 그렇게 엄청나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잘못하면 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배터리 가져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야? 근데 왜 배터리 가져가는 게 뭐 금지가 아니고 오케이지? 자, 이 부분을 잠깐만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도요, 그런 일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비행기에서도. 미국 항공편에서 평균 주 2회가량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연방항공청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가 나자 그 CBS 방송이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2015년 이후 미국의 항공편에서 발생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게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그리고 이제 노트북 같은 거 쓸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이런 게 이제 다 리튬 배터리인데, 그런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비행기 편에서 미국 내에서만입니다. 388% 지난 한 10년 사이에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2번가량 미국행이 아니죠. 미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에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미국 항공편 소속 그 여행기 편은 뭐 무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천 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2번이라는 게 뭐 그렇게 따지면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자, 2006년부터 발생한 그 리튬 배터리 관련 항공편 사고는 총 미국에서 5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 해에만 3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그 전체 504건 가운데 206건은 충전식 배터리에서 발생했고요. 그리고 104건은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전자담배도 그 이제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조금 말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과 연관된 화재 사고는 68건에 달한다라는 집계입니다. CBS는 연방항공청은 항공사에게 비행하기 전에 안내방송이나 이런 거를 잘 하라라고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지만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기 타면 안내방송 하잖아요. 승무원들이 하죠. 뭐 비행기 위급 상황 시에는 뭐가 내려오면 이렇게 쓰는 거고, 뭐 무슨 조끼, 안전 조끼는 뭐 물속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당기면 이게 되고, 뭐 슬라이딩 도어는 그 엑싯, 비상구 탈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 얘기하는데 뭐 배터리가 있으면 어떡하시고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연방항공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항공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전 주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블릿 PC.
말씀드렸죠.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는 사실 그 가연성 가스로 인해서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승객들은 그 리튬 배터리가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그리고 다 웬만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안 쓸 수가 없고 안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전화 스마트폰 가지고 타시잖아요. 근데 비행기 탄다고 배터리 빼서 버리고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배터리는 가지고 타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배기지 위탁 수화물로 또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비행기 가지고 타는데 승객 4명 가운데 1명이 이것을 가지고 타는 게 아니라 가지고 타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배기지로 붙이는 위탁 수화물로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 저도 한 10몇 년 전쯤 한 20년 전쯤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 이건 비행기 가지고 타면 안 될 것 같아서 배기지로 붙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제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제 백을 옆으로 빼놓고 여기 좀 배터리 있나 좀 찾아보라고 해서 찾았더니 이거는 네가 가지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됐는데 많은 그 비행기 여행객들 4명 가운데 1명은 이 리튬 배터리를 그 위탁 수화물 배기지에 넣은 그런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그 덴버 국제공항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여객기 내에서 역시 그 휴대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승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죠. 지금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그리고 핸드폰에 사용되는 이 리튬 배터리를 비행기 탈 때 정말 그렇게 뭐 붙이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다들 그런 휴대폰, 노트북 다 갖고 타는데 이거 정말 비행기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것만이라도 좀 터지거나 불이 붙거나 하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자, 리튬 배터리는요, 휴대 수화물을 일단 반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자, 허용되는 리튬 배터리는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소형 배터리는 무조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배터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에 들어있는 배터리 또는 태블릿 PC에 적용되는 배터리 이런 거는 다 소형으로 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내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는 당연히 되지만 뭐 엑스트라로 그 여분의 배터리를 갖고 탈 때는 좀 포장을 잘 해서 가지고 탈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형 배터리.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고용량 노트북 배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 장비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게 이제 중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됩니다. 나 이거 가지고 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중형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는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형 배터리. 대형 배터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휠체어 타시는 분들 왜 배터리로 작동하잖아요. 그 휠체어 배터리 또는 그 외에도 뭐 각종 의료기기 등에 들어가는 그 특수 배터리 이런 게 이제 대형 배터리에 속하는데 이건 그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제한하고 있다, 금지시키고 있다, 갖고 탈 수 없다. 붙이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갖고 탈 수도 없다라는 점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는 과열되거나 손상이 되면 화재 위험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 배터리를 개별 포장해서 비행기 탈 때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 안에 들고 있는 휴대폰은 배터리가 여기 장착되어 있어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따로 엑스트라 배터리를 이제 조그만 가방에 놓고 선반에 올리거나 뭐 이럴 때 다른 물건과 강하게 부딪히는 충격을 안 입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접촉 방지를 위해서 뭐 절연 테이프를 감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잘 포장을 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손상된 배터리, 이게 보니까 배터리가 좀 손상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육안으로.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가지고 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좀 어디 찌그러들었거나 아니면 약간 찢어졌거나 또는 부풀어 오른 모양이 보인다거나 이런 배터리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꼭 비행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뭐 배터리 일부분이 좀
깨졌거나 아니면 살짝 특정 부위가 살짝 부풀어 올랐거나 이런 배터리는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버리고 다른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거 비행기에 절대 가지고 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배터리는 절대로 배기지, 즉 위탁 수화물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처럼 이름 불립니다. 비행기에 타라고 딱 가다가 복도에서 이름 불려서 다시 가서 짐 다 뒤지고 빼야 되고 뭐 그런 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내 수화물 칸, 이제 우리가 배기지 하면은 그 짐들은 다 기내 수화물 칸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무슨 뭐 에어컨이나 히터나 이런 거 당연히 없이 그냥 상공에 올라가면 엄청나게 추운 기온, 그다음에 뭐 기압, 압력 이게 다 바뀌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실내에 앉아있는 데는 그걸 다 조정을 하지만 그래서 기내 수화물 칸에 들어가면 기압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붙이는 그 짐에는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정가 소식을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있는 그 관타나모 소재, 그 관타나모가 이제 쿠바에 있죠. 쿠바 관타나모 소재 미군 기지에 그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수용하는 방안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 단속 및 추방 관련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쿠바 관타나모 베이에 3만 명 규모의 불체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나는 내렸다라고 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뭐 불체자를 수용하고 또 수용시설을 만들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로 보낸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큰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뭐 고문 같은 게 자행되고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곳이거든요. 자,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은 관타나모는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자인 이들 그 불법 체류자 그들을 구금할 수 있는 3만 개의 침상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냥 빼곡하게 그냥 침대만 계속 갖다가 다닥다닥다닥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미 관타나모 기지라는 것은 미국 아니죠. 쿠바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한번 보냈으면 다시 미국 올 생각하지 말어. 뭐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관타나모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타나모의 수용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언제 생긴 거냐? 그 9.11 테러 직후에 생긴 거잖아요. 지난 그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당한 이후에 이른바 그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만들어진 곳이 관타나모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문제가 있냐면 거기는 이제 미국령이 아니잖아요. 쿠바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미국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법은 뭐 고문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딱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 모든 미국 법을 다 무시하고 그런 걸 다 한다는 거죠. 뭐 저도 눈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20년 동안 논란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쿠바 기지에 그 테러 용의자들을 당시에 구금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런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미군은 정말 뭐 기소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그냥 테러 용의 그 점이 있고 테러 뭐 혐의점이 좀 있다 좀 수상하다 그러면 잡아다가 딱 글로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미국 법 적용받지 않고 그래서 기소도 하지 않은 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막 장기간 구금하고 또 무슨 물고문 같은 것도 하고 잠도 안 재우고 막 이런 식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버린다 뭐 이런 그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그곳에다가 이 불법 체류자를 잡아다 보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뉴스는 저는 상당히 큰 뉴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이 일을 갖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나 저기 중남미 쪽의 사람들 불체자라고 잡아가다가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 출신국 그 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상당히 이제 반발할 것은 뻔한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국제적인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백악관은 그 연방 차원의 보조금 집행 잠정 중단 지시를
이틀 전에 했었죠. 지난 27일 그 연방 차원에서 뭐 보조금 내려보내는 거, 그다음에 뭐 각 기업에 대출금 내려보내는 거, 이런 연방 자원을 중단하라. 그때 이제 27일 날 그 행정명령 서명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 27일 날 발표를 하면서 28일 오후 5시부로 모든 그런 연방 자원을 끊는다. 잠정 중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표한 게 이제 27일이었는데요. 이틀 만인 어제 그 지시를 철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각 정부기관에 발송한 통지문에서 지난 27일 하달했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중단 관련 지시를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7일 각 정부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부시간으로, 이건 동부시간입니다.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우리가 보냈었는데 그 메모, 그 지시 내용을 다 캔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발표 난 직후에 야당인 민주당 인사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소송을 바로 다음날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을 받은 연방 법원의 로렌 알리칸이라는 판사가 바로 발빠르게 판결을 내렸는데, 물론 최종 판결은 아니에요. 잠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워낙 사안이 급한 거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내렸냐면 연방 행정부의 자금 지출 잠정 중단 그 조치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스탑, 안 되고 다음 달 3일까지 일단 보류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까지 보류시켜 놓고 그 안에 다시 리뷰를 하겠다. 일단 법원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는 스탑 시킨 거예요. 연방정부의 정책을 스탑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법원이 이제 제동을 걸자 결국은 백악관이 한발 물러서면서 오케이. 일단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스톱. 일단 보류할게 하고 이제 스스로 한 발로 물러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차원의 그 보조금 지원 문제는요, 중요한 게 있죠. 그 IRA법 이런 거, 반도체 지원법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연방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잖아요. 그런 반도체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삼성, 또 뭐 SK 등등 한국 대기업들에게 여기서 공장 세우고 막 제조하고 그러는 한국 대기업, 삼성도 그렇고 이제 SK도 여기 다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을 세우면 그 지원금 주겠다 그러니까 막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웠더니 바이든 행정부 때는 줬는데 이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또 안 준다네. 이거 뭐 당황스럽네. 근데 이렇게 될 뻔했는데 일단은 좀 제동이 걸렸다. 다시 말해서는 그러면 줄 수 있는 찬스가 여전히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과 SK 등 한국 기업들이 일단은 한숨을 좀 돌리게 됐다. 뭐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숨 정도는 돌릴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트럼프 2기 백악관이 SNS 인플루언서라면 뭐 저같이 이제 유튜브 만드는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틱톡이나 뭐 이런데 짧은 영상 막 올려서 막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플루언서 등 소위 말하는 그 1인 미디어에게 백악관 출입해서 취재할 수 있고 백악관에서 공식 브리핑 할 때 그 브리핑 취재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다 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백악관의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강력하게 믿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이 백악관 브리핑실을 뉴스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뉴미디어와 또 이 방에서 기자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매체들에게 다 개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립 언론인들과 팟캐스트 운영자, 또 SNS 인플루언서, 또 유튜버 이런 사람들에게 백악관 취재를 위해서 취재증, 출입증 이걸 발급하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그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시큐리티 체크가 다 된 사람에게는 뭐 아무리 혼자 독립 언론이라 하더라도 취재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백악관의 이 문호 개방은 그럼 이유가 뭐냐? 네, 이유 있죠. 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뉴욕타임즈나 뭐 CNN 등으로 대표되는 기성 신문 매체와 방송 뉴스 전문 매체 등등 그 매체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좀 불화를 오랫동안 겪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주 친화적인 뭐 팍스 뉴스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는 친하지만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기성 언론과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언론관이 어떤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가 선호하는 언론, 선호하지 않은 언론도 사실은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나 이런 1인 미디어의 힘을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쪽에다가 막 힘을 실어줘서 기존 뉴욕타임즈나 CNN 같은 그 레거시 언론이라 그러죠. 기성 매체의 힘을 좀 빼겠다, 희석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혼다가요, 빠르면 내년 초에 미국에서 3만 달러 이하짜리 아주 싼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혼다가 제로라는 시리즈의 이름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뭐 제로 뭐뭐, 제로 뭐뭐, 그러니까 한번 7, 8개 나올 겁니다. 일단 그 제로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선보일 전기차 시리즈 모델 가운데 하나로 이 3만 달러 이하는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휘발유 차량보다도 더 싸거나 대충 비슷한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원래 일반적인 휘발유 차보다 좀 비싼데 오히려 같거나 조금 더 싸게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다는 2030년까지 제로 시리즈 7개 모델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대폭 낮춰서 이 저가 전기차 시장을 좀 장악해 보겠다. 그게 이제 혼다의 의도입니다. 저가격대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미국에서 직접 배터리 생산부터 조립까지 일관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 시리즈는요,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 초에는 직접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격은 현재 미국에서 그 전기차에 뭐 비싼 건 뭐 10몇만 불짜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비싼 거 싼 거 다 합쳐서 전기차의 평균 가격을 보면 한 5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건 3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29,990불 받을 거예요. 아마 그 3만 달러 이하짜리로 나온다면 좀 센세이셔널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뭐 중국에는 뭐 이렇게 싼 게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혼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제너럴 모터스, GM도 3만 달러 이하짜린 전기차, 이 볼트를 올해 안에 만들어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우리도 판매하겠다라고 말했고요. 테슬라도 뭐 언제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3만 달러 이하짜리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올해 말쯤 되면 정말 3만 달러 이하짜리 저렴한 뭐 대중적인 그런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보급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조사 업체 서카나가 선정한 TV와 사운드바, 사운드바는 TV가 있으면 그 텔레비에서 소리 나는 걸 들으면 좀 쨍쨍거려서 소리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물론 아주 비싼 건 그 자체 스피커도 좋은 게 내장되어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운드바 긴 거를 하나 사서 이제 연결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TV나 또는 삼성 사운드바 또는 모니터 또 내장 외장 부문 모두에서 삼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서카나 조사에서 TV 브랜드 1위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서 대형 스크린 TV 부문 그리고 더 프레임과 같은 그 라이프 스타일 TV 부문 등 다양한 TV 제품군에서 모두 다 1등을 차지했습니다. 모니터 부문의 경우에는요, 3년 연속 모니터 브랜드 1위에 선정이 됐는데, 특히 이제 게임 모니터 부문에서는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래전,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TV에다가 게임기 연결해서 뭐 위 게임,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거 좀 했는데, 안 한 지는 좀 됐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TV하고 연결해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거기서도 삼성이 독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2025년 올해 최고 미국 TV 브랜드 1등, 최고 미국 온라인 TV 브랜드 1등, 그리고 최고 미국 매장 내 TV 브랜드 1등 모두 다 싹쓸이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세탁기는 LG가 싹쓸이 하고 있고요. TV는 삼성이 싹쓸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나가는 한국 제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잘 나가는 한국 선수 한 명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가 플로리다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제 샌디에고에 있었잖아요. 자, 메이저리그.com, 이 MLB.com은 김하성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템파베이 레이스와 2년간 총 2,900만 달러에 계약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년에 2,900만 달러면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계약 첫 해인 올해는 1,300만 달러를 받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9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1년 더 있으면은 좀 돈 300만 불 더 줄게. 뭐 이런 거죠. 또한 올해 325타석 이상 들어가면 200만 달러를 추가로 주는 그런 조항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몸 관리 잘해서 경기에 그렇게 많이 나가게 되면, 즉 325타석 이상을 넘기게 되면 200만 불 더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뭐 워낙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도치 않게 뭐 부상을 입거나 그런 일만 없다면 뭐 매 경기 나오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참으로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200만 달러는 뭐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김하성 선수가 지금까지는 샌디에고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템파베이 레이스로 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프로 야구단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 있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구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단이요, 스몰 마켓, 대부분 뭐 빅 마켓이라면은 뉴욕에 있는 뭐 뉴욕 매츠, 뉴욕 양키스, 그리고 이제 LA에 있는 LA 다저스, 그리고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LA 에인절스, 뭐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는 빅 마켓 구단인데, 템파베이 레이스는 사실은 스몰 마켓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땅덩어리, 플로리다가 땅덩어리 커도 인구로 따진다면은 뭐 대도시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스몰 마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템파베이라는 팀이 아주 그 효율적인 야구를 잘하는 아주 괜찮은, 제가 좋아하는 구단입니다. 자, 템파베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스몰 마켓 구단이니까 돈이 많지는 않죠. 그 돈이 많지는 않은 그런 뭐 중간 정도 수익의 그런 정도의 구단인데, 거기서 김하성 선수에게 뭐 2년 동안 2,900만 달러를 준다라는 건 굉장한 거고요. 지금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김하성 선수가 그 팀에서 연봉 제일 센 선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김하성 선수는 2023년에는 한국인 빅리거 가운데 최초로 이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는 그 상이 있죠. 골든 글러브상. 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은 가히 기록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참에 플로리다에 있는 그 비교적 작은, 제가 스몰 마켓 구단이라고 했는데 그 템파베이 레이스 조금만 더 좀 더 전해드리면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저비용 고효율 야구를 하는 그런 팀이다. 그러니까 참 보는 재미가 있죠. 돈이 많아서 뉴욕이나 LA 같은 경우에 돈이 많아서 막 비싼 선수 막 데리고 와갖고 그렇게 잘하면 뭐 당연히 잘하는 게 뭐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이제 템파베이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선수들을 잘 데려와서 또 거기서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승리를 잘 쌓아가는 아주 재밌게 야구를 하는 그런 구단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1998년에 창단한 어찌 보면은 좀 젊은 구단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에는요, 창단 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이후에 지난해까지 17시즌 동안이나 17시즌 동안 9번이나 이 가을 야구 무대를 밟았습니다. 이것은 뭐 뉴욕이나 LA 대도시의 구단도 이것보다 아주 훨씬 더 낫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이 스몰 구단이 그런 결과를 매년 얻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점이죠. 흥미로운 점이죠.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5년 연속 이 포스트 시즌에 계속 진출해서, 야, 저렇게 가난한 구단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지라는 그런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꼭 플로리다 쪽에 있지 않는 뭐 전국적인 그 야구 팬들 사이에서.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 사실상 동부지구의 강팀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쓰는 돈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참 재미있는 그런 구단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점을 보고 경기를 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성적 괜찮았어요. 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4위로 지난해 시즌을 마쳤습니다. 자,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그러면 활약했던 한국인들이 또 있느냐? 네, 적지 않습니다. 한국인 빅리거 서재응 선수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시즌을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뛰었고, 그 다음에 투수 중에 류재국 선수라고 있어요. 2007년부터 8년까지 역시 2년 뛰었는데, 그때 이 류재국 선수는 거기서 경기 중인지 연습 중인지 그 새가 날아가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공을 확 던져서 그 새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 광경이 지역 팬들에게 영상이 공개되면서 막 지역 팬들에게 좀 논란이 좀 일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뛰지 않고 그냥 좀
방황하다가 한국 돌아간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최지만 선수를 아실 거예요. 지맨초이라 그래서 뭐 그쪽 지역에서 유명하죠. 이 최지만 선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뛰었습니다. 18, 19, 20, 21, 22. 5년 동안 최지만 선수. 저도 그 최지만 선수도 좋아하고 템파베이 레이스도 좋아하는 팀이라 뭐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팀이지만 경기를 좀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맨초이 하면서 오랫동안 4번 타자를 했습니다. 그 거포. 그 홈런 타자로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최지만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템파베이 레이스 출신입니다. 자,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 필드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트로피카나 필드라는 것을 홈으로 썼었는데요. 지난해 10월 그 템파베이 지역에 잘 아시죠? 아주 강력한 심각한 허리케인 밀턴이라는 허리케인이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그때 그 야구장, 트로피카나 필드 야구장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워낙 바람이 세니까 그 야구장 돔구장으로 이제 천장을 지붕으로 덮어놓는데 이게 막 바람 때문에 뜯겨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죠. 이거 이제 수리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직 뭐 수리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구장을 못 씁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스가 그 겨울에 말고 이제 봄 정도 되면, 그러니까 3월 말인가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되는데 시작될 때 그냥 모여라 해서 갑자기 야구할 수는 없잖아요. 한 달 전쯤은 모여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월쯤 모여야 되는데 그때는 뉴욕이나 이런 데는 너무 춥잖아요. 추워서 연습 못 하잖아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가 그 플로리다 템파에 그 봄에 전지 훈련하는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 임시로 이제 그곳을 템파베이 레이스가 그 야구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야구장은 템파에 있는 그 야구장의 이름은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라고 합니다.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 이곳에서 템파베이 레이스가 이제 올해 경기를 하고 거기서 김하성 선수가 아주 재미있게 잘하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로리다주 또 템파베이 이쪽에 계신 분들 올 시즌에 야구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실 겁니다. 저는 그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요 직접 경기를 보러 샌디에고로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많이 봤었는데 이제 그래도 김하성 선수가 그때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 직접 경기장에서 가서 보면 김하성 선수가 나오면 그 미국인 팬들이 하성킴 막 그랬어요. 근데 하성킴 하다가 이제 하성이라는 발음과 비슷한 좋은 단어를 또 이 친구들이 또 찾아내는데 뭐라 하냐면 나중에는 하성킴 하다가 김하성 선수가 이제 워낙 성실하게 잘하니까 안타를 치거나 뭐 홈런은 뭐 많이 못했지만 안타를 치거나 또는 그 수비로서 어떻게 막 멋진 수비 장면을 보여주거나 그러면 하성킴 하다가 갑자기 어썸킴 하면서 응원하던 그 기억을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정말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 플로리다로 갔다니까 저는 좀 섭섭하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택이 그 플로리다주 그 뭐 마러라고라는 데 있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플로리다 주 전체가 사실은 야구 구단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 전체 주민들이 레이스라는 그 야구단을 응원하는데 그러면 플로리다의 저택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홈팀이 이 팀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하성 선수 그리고 그다음에 템파베이 레이스 트럼프 대통령이 응원하는 건가요? 저는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 워싱턴 DC 관저로 들어가셨으니까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내셔널스라고 또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응원할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무래도 내 집이 있는 곳에 그 팀을 응원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템파베이 레이스를 응원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쪽에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네. 한국 상황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근로자의 월급 상승세는 2년 연속 얼마 안 되게 찔끔 올랐는데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결국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한국의 지금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그러니까 뭐 한 달,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1년에 뭐 한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을 내보면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4,332만
이라고 합니다. 4,332만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의 월급이 이처럼 찔끔 오르는 동안에 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가보다 월급이 더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 물가 간의 그 상승률 차이는 마이너스 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해서 소득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름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이 먹거리 한 가지 전해드리겠는데요. 일단 미국 얘기는 아니고 유럽 쪽에서 발생한 일인데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전해드립니다. 유럽 지역에 유통된 코카콜라에서 높은 농도의 염소산염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리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 벨기에 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지에서 높은 수준의 염소산염이 포함된 음료들이 유통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염소산염이 검출된 제품은 코카콜라뿐만이 아니라요. 스프라이트, 환타, 미닛메이드 그리고 트로피카나 뭐 등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보건서비스국은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염소산염이 함유된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사, 구토, 메스꺼움 등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서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심각하게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리콜이 아니고 유럽 쪽에서 발생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미국계 뭐 오염은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이제 콜라는 몸에 그렇게 썩 좋은 음료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어렸을 때 많이 마셨지만 그래서 이제 어차피 몸에도 안 좋아서 많이 안 드실 텐데 뭐 안 먹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 더 있다. 가끔 콜라가 좀 땡기신다 그럴 때 이거 송혜코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은 아니더라도 유럽에서는 무슨 뭐 염소산염에 오염된 콜라가 돌아다닌다며 그럼 뭐 미국도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번 떠올리면서 콜라가 땡기실 때 그렇게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안 먹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제가 더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것만 드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